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그 4단원 4.19 혁명에 대한 내용과 그 이후 이 일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 연표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진보당 사건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4.19 혁명 전까지 어떤 그 형태로 이승만이 독재체제를 가져왔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개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렇게 사건들도 있고, 이러면서 원래는 두 번밖에 못했을 그 대통령을 세 번째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해먹기 위해서 이제 일으키는 3.15 부정선거부터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263페이지입니다. 4.19 혁명의 전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대 대통령까지 이제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대까지 이제 진출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또 해보기 위해서 또 하게 된, 그 선거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선거 후보에 오르게 되면서 이 선거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지금 자유당은 대통령의 이승만, 그 다음에 부통령의 이기붕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기붕 있죠? 여기는 자유당, 이승만과 함께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면은 민주당 후보고요. 근데 이 선거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대통령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부통령이 지금 주요 관건이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승만은 자유당 후보로 나오는데 야당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야당 후보 대통령이 갑자기 먼저 죽게 되면서 여기에 누구랑 이제 대결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결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게 유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시선이 쏠리냐면은 부통령한테 쏠리게 되는데 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지금 이승만 보면은 벌써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째예요? 지금 대통령 한 지만 십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12년 됐죠, 지금. 근데 지금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옛날부터 이제 계속 살아있던 인물로서 지금 이승만이 이때 1960년은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80세 이상이면은 정정하시고 건강하실 나이지만은 당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때 80은 되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언제 이제 세상을 떨지 모르는 이제 나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돌아가신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그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승계를 하죠? 당연히 부통령이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승만보다는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받을 부통령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유당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어차피 될 거니까는 자유당 정부를 그대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부통령 후보가 자기 자유당 후보에서 당선이 되어야지 이 정권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저지른 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통령 선거에 크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부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63쪽에 가운데 자료 보면은 3.15 부정선거 사례라고 해서 여러 사례가 있죠. 뭐 이런 사례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이만큼 이제 당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악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럴 일이 없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이제 4.19 혁명이 촉발이 되는데, 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그 시위 중에, 그 시위를 이제 계속 이어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또래 많은 학생인데, 이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마산, 우리 그 부산 마산 할 때 마산이요. 그 마산 앞바다, 그러니까 마산항 앞바다에 갑자기 이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왜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신이 떠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신이 그냥 떠올랐으면 누가 자기가 그냥 뭐 자살을 했네, 아니면 뭐 익사를 했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얘가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진이겨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이건 뭐예요? 최루탄을 맞았다는 거는 이 규탄 시위에 나왔다가 최루탄 맞고 죽었다는 거죠.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갖다가 앞바다에다 내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완전히 이제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등 대도시에 더욱더 크게 대대적으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위가 절정에 이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경찰이 이제 대통령 관저로 몰려드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총을 쏘게 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상자들이 그대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총 맞고 옆에서 죽으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눈이 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도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군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를 그냥 철회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황이 자기한테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바로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해가지고 학생들과 시민을 지지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가지니까는 이제 교수들마저 이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이승만은 결국에 본인이 하야를 합니다.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이 대통령직을 이제 사임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누구랑 다르죠? 탄핵하고 달라요. 탄핵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파면을 당하는 거고, 이 하야는 본인이 자진 사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월 26일에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한 뒤에 결국에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면서 이제 이 4.19 혁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전개 과정을 뭐 이렇게 낱낱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 서로 상황들 간에, 그 사건들 간에 어떤 연계를 갖는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조금 써보면은 이거를 그냥 여기 쓰진 않을게요, 그냥. 그래서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4.19 혁명까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하야하고 끝나게 됐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 263쪽에 있는 것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64쪽 내각제 개헌과 장면 내각 보겠습니다. 장면 내각, 지금 이제 내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승만 정부라고 이제 하죠. 이승만 정부였는데 여기서부터 내각이라고 하니까 뭔가 정치 체제가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때 바로 뭐 연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60년에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고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3.15 부정선거의 결과가 무효화됩니다. 당연히 이기붕이 됐겠죠. 이승만도 됐고. 근데 이승만은 자기가 안 한다고 자진 사퇴했고, 이기붕도 결국에는 무효화시켜서 이 선거의 결과가 아예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이제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개헌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도 일으키고 대통령을 하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차라리 다수당 쪽으로 이제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가 되는, 저번 시간에 했죠. 내각 책임제를 이제 단행을 하자. 우리도 내각 책임제를 드리자 해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드립니다. 이해되죠? 양원제 국회는 이제 국회가 이렇게 내각 책임제를 하면 국회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는 국회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상원과 하원, 이때는 이제 이름을 상원과 하원으로 한 건 아니고 민의원 참의원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여기 이제 민의원 참의원 있죠.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으로 놔두는 양원제 국회에 대한 내용이 3차 개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개헌을 단행을 합니다. 그 264쪽 왼쪽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은 했는데 본인들이 조금 잘 찾아봤으리라 믿습니다. 이 개헌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장면 내각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새 헌법에 의해서 이제 민의원 참의원을 이제 따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으니까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고,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대통령이 있죠? 의문을 가질만 하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누가 더 실권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똑같이 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더 막강해요? 당연히 대통령이 더 막강하죠. 근데 이때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단행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약간 허수아비, 약간 대통령 실권이 없고 국무총리가 실권을 장악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면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장면 이름을 따서 장면 내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장면 내각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묻는 문제들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대표는 이제 국무총리였던 장면이었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차 개헌을 합니다. 여기서 4차 개헌을 이제 하면서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았겠죠. 안 해도 되는데 4차 개헌을 해서 이제 여기 3.15 부정선거를 했던 사범들, 부정선거 사범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4차 개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소급입법이라고 써져 있죠. 소급입법. 이 소급이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해요. 잘 모를 만한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죄라고 이제 죄로 판명이 나는 거는 죄, 아니면 이 사람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근거, 처벌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그 전에 법이 있어야 되죠. 이 행위가 죄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이 법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3.15 부정선거가 죄라고 판명되기 전에 뭐라고 될까요? 3.15 부정선거가 죄로 이게 인정이 되려면은 그 전에 이거에 관한 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은 뭐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이 부정선거 한 게 잘못한 건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개헌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그게 그 행위가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입법을 하자. 그 입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거는 이 법이 이 행위, 죄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있었던 후에 입법이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 행동이 죄로 이제 판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소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앞, 뒤로 이제 나누면 되겠죠. 원래는 죄로 이거를 판단이 되려면은 앞에 먼저 그거에 대한 법이 먼저 존재를 해야 이 나쁜 행위가 죄로 판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 나쁜 행동에 대한 뭐 입법이 안 돼 있다, 법이 없으면은 원래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근데 이 3.15 부정선거는 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이거를 죄라고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라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죄를 처벌하자라고 이제 뒤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했다고 해서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소급이라는 거는 뒤에 거를 앞으로 이렇게 뒤에 있었던 법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적용시키는 게 소급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저번 시간부터 해서 뭐 내각 책임제, 뭐 대통령제, 뭐 국회 단원제, 국회 양원제, 그다음에 이런 소급 입법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2학년 때 정치화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교양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4.19 혁명 이후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장면 내각이 이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갔는지 보겠습니다. 장면 내각의 주요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은 보통 박정희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정희가 실행한 건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제개발 5개년에 성공을 해서 이제 경제를 많이 띄워놓는 거는 그 내용은 맞는데 이 계획,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은 장면 정부에서 했던 거고 이거를 그대로 따다가 박정희가 이제 실행에 옮겨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한번 이제 박정희 정부 내용 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 지방자치제 시행이나 경찰 중립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여러 이제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제 이 장면 정부의 한계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장면 정부라고 해봤자 지금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은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장면 정부가 이제 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장면 내각이 당면한 과제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지금 개판이었던 거를 보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엎었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좀 이거를 우리가 잘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내각이 부담이 좀 컸을 거예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런 혼란을 크게 겪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아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메꿔 나갔어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장면 내각 시기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그런 변화 노력을 아직 장면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어진 것처럼 뭐 부정선거나 부정축제와 관련해서 부정축제는 부정적으로 재산을 이제 쌓은 개인적인 재산을 이렇게 축제한 애들을 부정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각종 민주화 요구 수용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볼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장면 내각 시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독재 시기로 빨려 들어가게 된 사건이 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64쪽, 265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4.19 혁명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262쪽부터 5쪽까지 내용을 한 번에 봤습니다. 한 번에 지금 이렇게 필기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위에 있는, 사실 간단하게 보려면 위에 있는 연표를 조금 본인들이 잘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은 좀 외우거나 공부하는 데는 좀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몇 년밖에 안 되죠. 한 1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이 뒤에도 이어서 이제 연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그 시간 안에 잘 해결을 하고, 머리에 숙지를 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